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7강에서는 암석의 종류와 생성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8강에서는 광물 자원과 해양 자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 중에서 광물 자원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물 자원을 얘기할 때는 광상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광석과 광상이라는 용어들이 있어요. 일단 광석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이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성분이 다량 포함된 광물의 집합체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어렵게 써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철, 알루미늄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자연 상태에서는 독립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서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광물 자체가 집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께 되어 있는 그 자체, 자연에서 산출되는 것을 광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광상은 뭐냐면 이러한 광석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을 우리는 광상이라 부르고요. 화성암 혹은 퇴정암 혹은 변성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암석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거기에 광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함께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는 화성광상, 퇴적광상, 변성광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상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표현을 한 것뿐이지 사실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라고 보도 뭐 크게 무리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가 암석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각 암석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광석이 집적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화성광상부터 한번 보시죠. 화성광상은 마그마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화성암이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그마 속에 포함된 유용한 원소들이 분리되거나 한 곳에 집적되다 보니까 형성되는 광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화성광상은 사실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출판사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한 것도 있고 일부 광상은 있는데 일부 광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광상들을 한 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 있는 광상의 종류들을 아주 자세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이 화성광상의 세부 분류를 묻는 문항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마그마 광상은요. 고온의 마그마가 냉각되는 초기에 용류점 높고 밀도가 큰 광물이 정출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진 광성을 우리는 정마그마 광상 이렇게 부르고요. 자철석, 백금, 니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그마타이트 광상이라고 하면 마그마가 냉각되고 있는 그 단계에서 말기에 마그마가 주변의 암석을 뚫고 들어가서 형성된 광상이고요. 석영, 운모, 장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성광상이라고 하는 거는 마그마 안에 있던 수증기와 휘발 성분이 주위의 암석을 뚫고 들어가서 일부를 녹여요. 왜냐하면 이게 수증기 휘발 성분이지만 워낙 온도가 높다 보니까 주변을 녹일 수 있는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침전하면서 형성된 광상, 이걸 주석, 볼리브덴, 텅스텐, 망가니즈 등이 기성광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열수광상이라고 하는 건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광물이 정출되고 남은 열수 용액, 굉장히 뜨거운 용액이죠. 이게 주변의 암석의 틈을 따라서 이동해서 형성된 광상인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석영, 금, 은, 구리, 납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화성광상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건 알아야겠지만 사실은 각 세부 분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텅스텐은 어떤 광상에서 형성이 됐게 화성광성이죠. 근데 그거를 기성광상이다 이렇게까지 구분하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퇴적광상이에요. 자, 퇴적광상은 마찬가지로 퇴적암이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정의를 보시면 지표의 광상이나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대전 과정 중에 유용한 광물이 집중적으로 집중돼서 형성된 광상이다. 그러니까 퇴적암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유용한 광물이 집적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그걸 퇴적광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우선 표사광상은요. 흐르는 물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운반되다가 밀도가 큰 광물은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서 쌓여요. 이게 사금, 백금, 다이아몬드, 주석. 이게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사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풍화 잔류 강상이에요. 자, 이거는 강우량이 많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만 가능한데, 여기에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고온다습하니까. 그런데 물에 용해되지 않는 이온들이 있어요. 성분상. 그게 토양에 남아서 결국에 형성되는 게 고령토, 보크사이트, 적철석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뭐 중간 그림은 이게 지금 보크사이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뭐 캔이라든가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침전 광상이에요. 해수가 증발하면서 해수에 원래 녹아 있었는데 해수가 증발하니까 원래 있던 물질이 침전이 되면서 형성되는데 이게 암염, 석고, 뭐 황산 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침전 광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변성 광상이에요. 마찬가지로 변성작용으로 새로운 광물이 형성될 때 기존 특정한 곳에 만들어진 변성암들이 있다. 혹은 기존에 광상이 있었는데 변성작용을 아예 단체로 받은 거죠. 그래서 광물의 조성이 변화해서 형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흑연, 활석, 성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변성 광상을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화성암이 관입한 접촉부에서 석회질 물질과 고온의 규산염 용액이 반응을 하면서 기존의 광물을 대체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 사금, 백금, 다이아몬드, 주석 이렇게 돼 있어요. 접촉 교대 광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접촉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광역 변성작용이 일어나면서 물과 휘발 성분이 빠져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긴 열수에서 광상이 형성되는 경우 이걸 광역 변성 광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광물이다. 그러면 어떤 광물은 어떤 광상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까 뭐 사금, 백금, 태족광상 중에서 표사광상에도 해당이 됐는데 변성광상에서 접촉교대 광상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광상, 퇴적광상, 변성광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지만 그 세부적인 광상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광물이 특별히 거기서 생긴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걸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앞에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면 일단 광물 자원의 직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기억하고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선 광물 자원은요. 금속 광물 자원과 비금속 광물 자원으로 크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따라서 한번 자세하게 가볼게요. 금속 광물 자원이라는 거는 금속이 주성분이고요. 비금속 광물 자원은 금속 광물 자원 외의 광물 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보죠. 금속 광물 자원과 비금속 광물 자원의 예는 너무 많죠. 화성광상, 퇴적광상, 변성광상에 따라서 구분을 다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다? 아, 금속 광물 자원 중에서 화성광상은 뭐고 퇴적광상은 뭐고 뭐 이렇게까지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느냐? 아, 네,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기억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어떠한 광물이 나왔을 때 이게 금속 광물 자원이냐, 혹은 비금속 광물 자원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더 우리한테 훨씬 더 필요한 공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비금속 광물 자원도 사실 세부적으로는 뭐 산업 자원과 보석 자원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나누는 경우는 저희 교과서, 출판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출판사에서 그렇게 나누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금속광물 자원을 한번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재련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금속광물 자원에서 금속을 뽑아내려면 광석을 재련해야 된다. 왼쪽에 있는 돌멩이 같은 데에서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성분들을 뽑아내서 만들면 이걸 이용해서 가공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물품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각각의 예시들을 일일이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탐독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속광물 자원의 예시로서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하면서 금속이다라고 하는 거, 네, 그게 금속 광물 자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있죠. 반도체, 희토류가 사용된 전자 부품입니다. 이런 거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그림은 왜 나왔냐면요. 우리나라 전통 목조 건물인데 여기서 나오는 무늬들을 굉장히 이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운모 혹은 점토 광물과 같은 천연 광물로 만든 염료를 칠한 거예요. 예전에는 뭐 가공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천연 광물을 통해서 만들어낸 염료를 칠했다. 그래서 이것도 금속 광물 자원을 이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철교라든가 알루미늄 캔은 누가 보더라도 금속이잖아요. 이런 거 헷갈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좀 이거 금속이야? 라고 물음표를 찍을 수 있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한번 유념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비금속 광물 자원 마찬가지고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외우는 건 어려워요. 근데 특징이 뭐다? 재련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속 광물 자원, 비금속 광물 자원을 나누는 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데 핵심은 뭐다? 재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래서 비금속 광물은 지금 여기 화면에는 뭐 고령토, 규사, 활석 등등이 나와 있고요. 각각을 이용해서 만드는 뭐 도자기, 반도체, 화장품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들을 책에 있는 정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을 할 때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물의 이용 사례들을 조금 정리해서 넣었어요. 근데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일이 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외우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광물이 있을 때 이용의 예에 대해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뭐 고령토 하면 도자기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일일이 외우는 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뭐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 아마 교학사에 있는 그림인 것 같은데 암석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요. 여기 보시면 뭐 다보탑, 석굴암, 도라르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암석의 특징이 뭐냐면 썩지 않아요. 나무는 보통 썩죠. 환경에 따라서. 근데 썩지 않아요. 그리고 불에 강합니다. 얘가 직접 불타진 않아요. 물론 불에 그을리긴 하지만 이 자체가 불에 타가지고 없어지진 않죠. 그리고 암석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단단하고요. 독특한 무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이용해 왔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탑, 그다음에 뭐 석굴암, 도라르방뿐 아니라 뭐 주춧돌, 지붕 담장, 구들장, 맷돌, 뭐 비석, 석탑, 석등 뭐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해 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 많이 이용해 왔고요. 대리암은 무늬가 아름답기 때문에 바닥을 장식하거나 벽을 장식하는 데 많이 써왔고요. 석회암은 뭐 시멘트나 비료의 원료로 써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암석의 이용은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물 자원에 대한 내용들은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어렵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서 조금은 외워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어떻게 보면 약간 외우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은 좀 귀찮은 단원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암석의 이용 사례 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양 자원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해양 자원은요, 해양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것을 해양 자원이라 불러요. 그럼 해양 자원의 종류는 무엇이냐? 해양 에너지 자원, 해양 광물 자원, 해양 생물 자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해양 자원은요, 사실 광물 자원하고 다른 게 뭐냐면, 광물 자원은 어느 정도 우리가 광물의 이름을 들으면 이게 어느 광물에 해당된다. 혹은 이게 화성암인지 퇴적암인지 변성암인지 앞에 단원의 공부를 좀 해놓으면 사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해양 자원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양 자원은 조금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잘 보시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양 에너지 자원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 자원. 자, 첫 번째 해양 에너지 자원이고요. 해양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거는 해수의 수온차나 아니면 해수의 운동에서 직접 뽑아낸 에너지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까지도 포함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들로 해양 에너지 자원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도 기본적으로 포함하긴 하는데 관점에 따라서는 에너지 자원으로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탄, 석유, 가스가 이게 물질이기도 해요. 자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안 넣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해양 에너지 자원은 약간 친환경적인 자원을 의미하긴 합니다. 약간 암시적으로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넣어놓긴 했지만 어떤 관점이나 교과서에 따라서는 해양 에너지 자원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대표적인 애들은 조력발전, 조류발전, 파력발전, 해양온돌차 발전 이런 것들의 해양 에너지 자원이다.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광물 자원은 해수에 녹아있거나 해저에 퇴적, 침강, 축적된 이로운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망가니드 장계랑 가스 수화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양 생물 자원은 사실은 우리가 뭐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냥 해양에서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큰 구조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양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은 넓은 의미에서 화석연료인 석유나 천연가스도 여기에 넣는다고 하면은 일단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거는 석유하고 천연가스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륙붕에 아직도 미개발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쓰지 않고요. 정유 작업을 하죠. 그 정유 과정 중에서 나온 부산물들을 또 화학공업에 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든가 오염물질 배출 때문에 또 고갈할 수 있는 위험성 이미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좀 지양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양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는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은 화석연료 외에 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 그런 에너지 자원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몇 가지가 있죠. 아까 보신 대로 첫 번째 조력발전이에요. 조력발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다. 보통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요. 밀물과 썰물의 높이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밀물과 썰물의 높이차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교과서들이 보통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빠져나갔을 때 높이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높이차를 이용해서 발전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양을 한번 보시죠. 자,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하구나 만을 방조제로 막아요. 그래 놓고 물을 가두어서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서해안에서 주로 하는데 왜 서해안에서 하냐면 조수간만의 차가 서해안에서 크기 때문에 조력 발전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군데에 조력 발전소를 건설 혹은 건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시하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제 위에 보시면요. 밀물대 발전, 썰물대 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바깥쪽이 바다고요. 여기 제방이 있고 여기에 호수가 있는데 밀물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가겠죠. 여기. 그 다음에 썰물대는 여기 바다 쪽이 높이가 내려가니까 그때 물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실은 왼쪽 글이 아래에도 있었어요. 발전이라고 써놨잖아요. 보시면 외해의 수위가 높죠. 그러니까 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인 거죠, 고조.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았을 때는 여기를 열어서 그 힘에 의해서 저수지, 즉, 이 호수 쪽으로 흐름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동을 이용해서 발전을 시킨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가두게 되면 계속 저수지에 호수의 수위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썰물이 됐을 때는 외해의 높이가 이만큼 내려가겠죠? 그러면 거꾸로 물을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력 발전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제방을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갯벌이 소실되거나 염분이 변화되거나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교란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게
조력 발전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류 발전이에요. 조류 발전. 자, 조류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조류의 흐름을 이용을 한 겁니다. 조류의 흐름. 그래서 뭐 이런 식인데 조류 흐름을 이용하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생태계 미치는 영향이 적어요. 왜? 제방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전기 생산량의 변동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조류가 항상 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울돌목 조류 발전소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회전 터빈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력 발전이 있어요. 파력 발전이라는 거는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을 합니다. 자,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런 식이죠. 여기 파도가 쳤을 때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건데, 사실은 파력 발전소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주변 혹은 동해에서 파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파력 발전에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부유식 파력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지금 여기 부유식 파력 발전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고요. 스코틀랜드에 설치된 파력 발전소의 전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고정식 파력 발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그냥 참고로만 보면 되겠죠. 핵심은 뭐다? 파력 발전?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시켜준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재생 에너지 중에 하나가 해양 온도차 발전입니다. 자, 해양 온도차 발전은 해양에서의 온도가 다른 경우를 이용한다는 건데 표층수와 심층수의 수온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층의 수온이 당연히 높을 거고요. 심층의 수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과정들을 그림으로 제가 간단하게 냈고요. 물론 이거는 온도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발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기술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해양 온도차 발전이 이런 거다. 표층수와 심층수의 수온 차이를 이용한다. 요것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효율이 낮아요. 다른 방식보다 효율이 낮아요. 장점은 뭐다? 오염물질 없죠. 그 다음에 어떤 뭐 제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해양 에너지 자원 말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해양 광물 자원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가스 수화물과 망가니즈 단계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가스 수화물은요. 영구 동토나 심해저 같은 저온 고압 상태에서 메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체 물질입니다. 이 얼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가스 수화물은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0은 아닌데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이 아닐까라고 보통 얘기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스 수화물이에요. 이제 이게 뭐 매장 확인된 지역도 있고 매장이 추정된 지역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개발이 된다면 좋은 에너지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망가니즈 단계예요. 이거는 금속 광물 결합체인데 망가니즈, 철, 구리, 코발트 등 여러 가지 성분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수에 녹아있던 망가니즈, 철, 구리, 니켈, 코발트 등이 침전을 해서 공 모양의 덩어리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 모양의 덩어리인데 지금 이거를 잘라서 단면을 보여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심해저에 분포하는 이런 망가니즈 단계 이런 거는 다양한 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동태평양 해저에서 뭐 광부도 확보하고 뭐 조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해양생물 자원은 그냥 바다에서 채취할 수 있는 뭐 식물, 동물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거기에서 얻은 거를 식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의약품 원료나 공예품 혹은 공업 원료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광물 자원과 해양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사실은 개념적으로 뭐가 아주 심도 있는 내용이 있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고 외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유념해서 잘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다음 강의부터는 또 이제 지질 파트 중에서 또 다른 이야기, 바로 지질도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